이란이 호르무즈를 다시 걸어 잠갔는데 왜 이번엔 사우디도 아랍에미리트도 세계 원유 시장도 처음처럼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지난 20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선박은 때리겠다고 공식 예고했습니다. 세계 해상 원유의 대략 10%, 컨테이너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기에 호르무즈까지 다시 막혔으니 표면만 보면 세계 원유의 30%가 이란의 손끝에 걸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사우디는 담담합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국제 유가는 오르긴 했는데 첫 봉쇄 때처럼 폭발적으로 튀지 않았어요. 뉴욕도 런던도 이번엔 조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계 원유 30%가 인질로 잡혔는데 정작 그 원유를 파는 사람들이 여유롭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뉴스가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표면부터 시작해서 동기 그리고 결과까지 세 층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이야기가 왜 중동 뉴스가 아니라 이번 겨울 우리 난방비 문제인지 그것까지 짚어드릴게요.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고 합니다. 이건 이란이 세계 원유 시장을 인질로 잡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란이 자기가 만든 함정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이야기 절반은 이미 이해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지상파에서는 잘 안 나올까요? 뉴스 켜보시면 호르무즈 다시 막혔다. 국제 유가 요동 그 정도예요. 이란이 이 카드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그건 안 다뤄요. 조중동 계열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 이란 프레임에만 매달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표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동기, 왜 이란의 이 봉쇄가 오히려 자기 패를 태우는 자충수인지, 그리고 결과 이 흐름의 끝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지상파에서 안 해주는 이 그림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를 정리해 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처음 걸어 잠갔던 게 2월 28일이었어요. 이때 아주 살벌했습니다. 호르무즈 안쪽에 2,000척의 선박이 갇혔거든요. 2,000척이요. 원유실은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선까지. 이게 그대로 인질이 된 겁니다. 세계 원유의 20에서 25%가 통과하는 이 해협이 갑자기 막히니까 국제 유가는 폭등했고 각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봉쇄가 얼마 못 갔습니다. 여러 협상 과정을 거쳐서 이란이 다시 열었고 갇혀있던 2,000척은 대부분 빠져나왔어요. 여기가 첫 번째 중요한 지점입니다. 인질이 풀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쇄가 벌어졌습니다. 7월 7일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를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엔 인질이 없어요. 왜냐하면 2,000척은 이미 다 나가 있으니까요. 봉쇄를 해도 잡을 게 없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호르무즈 재봉쇄라고 크게 다루는데 시장이 처음처럼 폭발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이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뭘 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사우디는 얀부라는 항구가 있어요. 홍해 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내부에는 유전지대에서 얀부까지 연결되는 원유 파이프라인이 이미 깔려 있어요. 첫 번째 봉쇄 때 사우디가 이걸 본격적으로 가동시켰습니다. 호르무즈로 나가던 원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얀부로 빼서 홍해 항로로 우회 수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랍에미리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랍에미리트 영토가 호르무즈 안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르무즈 바깥쪽에도 있습니다. 푸자이라라는 항구가 거기 있어요. 오만해로 곧장 나가는 항구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 푸자이라 쪽에서 원유 수출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호르무즈를 아예 안 거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봉쇄 이후 몇 달 사이에 걸프 두 대국이 호르무즈 우회 인프라를 실전 가동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란이 이걸 예상 못했을까요? 예상은 했을 겁니다. 다만 이 정도 속도로 진행될 줄은 몰랐던 거죠. 여기서 세 번째 사건이 옵니다. 7월 20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선박은 때리겠다고 예고했어요. 정확히는 이란이 뒤에 있는 겁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만 막는 게 아니라 사우디의 우회로인 홍해까지 위협하겠다는 신호를 후티를 통해 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후티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 이란과 같은 시아파는 맞아요. 그런데 종파가 정확히 같진 않습니다. 이란은 시비,
이만파고 후티는 자이드파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살짝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란이 후티를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리적으로 예멘이 바브엘 만데브를 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해협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인 거예요. 후티는 2014년부터 예멘 내전을 통해서 수도 사나를 점령했고 지금도 장악하고 있어요. 예멘 국토 면적으로는 5분의 1 정도지만 인구와 핵심 시설의 상당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세력이 아니에요. 맞은편에는 지부치가 있습니다. 지부치에는 미군, 프랑스군, 그리고 중국군까지 기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후티가 바브엘 만데브를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다만 사우디 선박은 때리겠다, 이 정도 협박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자, 여기 벌써 첫 번째 모순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란은 계속 카드를 꺼내는데 카드를 꺼낼수록 사우디는 그 카드가 안 통하는 오해로를 하나씩 여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얼핏 보면 이란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의 양부 파이프라인이 열려 있어도 그 파이프라인 종점인 홍해 항로마저 후티가 위협하면 사우디의 우회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도 지리적으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여기도 걸어 잠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세계 원유 30%가 이란 손끝에 걸리는 그림, 여기서 이야기 끝내고 싶어요. 정말 그래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은 카드를 3번 꺼낸다는 건 첫 번째 카드가 제대로 안 먹혔다는 자백이에요. 진짜 무기는 한 번만 꺼내도 상대가 얼어붙습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꺼낸다는 건 첫 번째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이 이번엔 처음처럼 반응하지 않은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시장은 이란보다 계산이 빠릅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란의 봉쇄 카드가 날아가고 있다는 걸요. 같은 카드를 3번째 꺼내는 거, 세계가 이제 그 카드 뒷면까지 외웠어요. 여기서부터 얘기가 뒤집힙니다. 이란이 이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고 있으면서 지고 있다는 걸 감추려고 카드를 자꾸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란이 왜 지고 있느냐? 여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표면만 보면 이란의 승리 게임이지만 한층 아래로 내려가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자충수 세계예요. 자충수 세계가 지금 이란의 발등을 차례로 찍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란의 자충수 3가지를 하나씩 뜯어봅니다. 첫 번째, 자충수이라는 봉쇄를 반복할수록 세계의 대체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의 얀부 파이프라인,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 이게 첫 번째 봉쇄 이전에도 존재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가동된 건 이란이 호르무즈를 처음 잠근 그 순간부터예요. 이란이 협박을 반복할수록 걸프 국가들은 우회로에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파이프라인 용량을 늘리고 저장 시설을 확장하고 대체 항로를 뚫어요. 이거 어디서 본 그림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 가스를 무기로 썼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몇 년 안에 LNG로, 재생에너지로, 미국산 가스로 이탈해버렸어요. 러시아가 카드를 남용해서 유럽이 결국 러시아 없이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이란이 걸프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삼국지에 7종 7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갈량이 남만의 맹액을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준 이야기예요. 카드는 아껴야 힘이 있는 겁니다. 자꾸 꺼내면 상대가 그 카드에 내성이 생겨요. 이란은 지금 자기 카드의 세계가 내성 생기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자충수. 세계 여론이 이란에게서 이탈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처음 이란을 때렸을 때 국제 여론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뒤져보시면 알아요. 이란도 나쁘지만 미국이 너무하다는 게 대세였어요. 이란 초등학교가 폭격 맞아서 어린 학생들 다수가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란 쪽에 대한 동정 여론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묘하게 이동하고 있어요. 이란이 휴전 협정 파기하고 호르무즈를 또 걸어 잠그니까 댓글 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란도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정도 양보했으면 됐지. 왜 세계를 인질로 잡느냐. 이런 목소리가 늘어요. 이소부하에 태양과 바람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수록 나그네는 옷을 더 여미고 태양이 따뜻하게 비추니까 옷을 벗었어요. 이란이 압박을 강하게 할수록
여론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움직입니다. 여론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나쁜 놈이 2명이 되면 처음 나쁜 놈이 좀 덜 나빠 보이거든요. 이 이동이 왜 중요하냐? 여론이 이란한테서 이탈하는 순간 트럼프가 다음 라운드 때릴 때 정당성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건 이란이 트럼프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세 번째, 자충수. 나토와 아시아 동맹의 명분이 이란 손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첫 개전 때 해양 자유연합 만들자, 호르무즈 뚫자 그렇게 제안했을 때 나토도 한국도 못 갔습니다. 왜냐? 나토 조약도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주게 돼 있지 트럼프가 침략했을 때 도와주는 조약이 아니거든요. 조약을 방패로 안 가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이란이 휴전협정을 스스로 깨고 국제항행권을 봉쇄하고 있어요. 이건 국제법상 불법 행위입니다. 트럼프가 다음에 해양자유연합에 함정 하나만 보내라고 요청하면 이제는 조약을 방패로 안 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한국 시청자로서 정말 조심해야 할 지점이에요. 이때 국민의힘 강경파 그리고 조중동 계열 매체가 어떻게 나올까요? 동맹 우선 자유항행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한국 함정을 호르무즈로 보내자는 압박이 국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 한국이 발 담그면 아주 비쌉니다. 이란이 한국 유조선, 한국 화물선을 언제든 표적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세계 원유 시장을 자기 국내 정치의 인질로 쓰는 이 짓,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짓 때문에 한국이 남의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명분까지 이란이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충수 중에서도 특급 자충수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이란의 지금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를 무기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계속 꺼내 보이면서 그게 무기가 아니라는 걸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국면의 진짜 얼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 있는 카드는 꺼내지 않고 있을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상대가 그 카드를 상상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꺼내는 순간, 그리고 그 카드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만드는 순간 카드의 신비가 사라집니다. 1913년에 아랍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에 석유 금수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로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왜냐? 카드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전략 비축유 제도를 만들고 에너지 다변화를 시작하고 북해 유전을 개발하고 후속 대응 인프라를 20년에 걸쳐 구축했어요. 그때 이후로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 금수라는 카드를 사실상 다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역사가 뭘 가르쳐 주냐? 압박 수단을 반복적으로 쓰면 그 수단은 결국 무력화됩니다. 상대가 학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뉴스 보면서 이란이 이겼다는데 뭔가 계산이 안 맞는데 그렇게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이란이 지금 세 번째로 호르무즈를 잠근 순간 그 카드는 이미 절반이 태워졌어요. 네 번째로 잠그면 그 카드는 쟤만 남습니다. 그리고 쟤만 남은 카드로는 협상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란이 계산 못하고 있다면 지도부의 판단력이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고요. 계산은 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러는 거라면 이란이 지금 훨씬 궁지에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이든 세계가 알아채는 순간 이란의 협상 위치는 지금보다 훨씬 좁아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문장을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놓아두세요. 이란은 무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무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다 소비되는 날 이란한테 남은 협상 카드는 무엇인지, 이 질문을 이란 지도부가 아직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러는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층으로 내려갑니다. 이 자충수가 이란 안에서 걸프 주변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세 개의 압력점을 짚어봅니다. 첫째, 이란 내부. 지도자 장례식을 계기로 강경파가 결집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침묵하는 다수는 지금 그저 참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월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상당 규모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수치는 이란 정부가 공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의 정밀 타격이 지금 어디를 때리고 있는지 보세요. 발전소는 아직 안 때립니다. 그런데 교량,
터널, 도로는 때리고 있어요. 이게 뭘 노리는 거냐? 이건 민생 압박입니다.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실직자가 늘고 생계 위기가 확산돼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지갑에서 나와요. 이란 신정 체제가 이걸 놓치는 순간 안에서 무너집니다. 둘째, 걸프 왕정의 인내 한계. 쿠웨이트가 지금 이란과 이란계,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로부터 1300여 회 피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담수화 시설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쿠웨이트는 생활용수와 식수의 90%를 담수화로 조달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쿠웨이트라는 나라 자체가 마시고 씻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걸프 국가들이 그동안 이란에 참았던 이유는 이겁니다. 인구 9,300만 명의 이란과 영구 전쟁으로 가면 시아파 대 수니파 종교 전쟁이 되고 걸프 왕정의 미래가 없어져요. 그래서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 겁니다. 그런데 담수화 시설을 때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 방정식이 뒤집힙니다. 더러워서 피할 수 있는 선을 이란이 스스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셋째, 미국 쪽. 미국 국내 유가가 4달러를 돌파했다고 전해집니다. 디젤은 5달러를 넘는 지역도 있다고 해요. 개전 전이 2달러대였는데 지금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그리고 사드 패트리엇 같은 요격 미사일 비축부는 이미 절반 가까이 소진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군 전사자도 10여 명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 11월 중간선거가 걸려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번 국정조사에서 부정선거 카드를 다시 꺼냈을까요? 중간선거 절대 포기 안 하겠다는 신호예요. 하원을 내주면 탄핵 시나리오가 나오고 상원까지 내주면 입법권을 완전히 잃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전쟁을 오래 끌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삼중 압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우리한테 지금 가장 실감나는 건 유가입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한국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를 지나요. 이 흐름이 흔들리면 우리 정유사부터 유통까지 도미노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걸프 우회 인프라가 실전 가동됐다는 건 이 흔들림이 이란의 협박에 무한정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삼중 압력이 지금 동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란도 미국도 겉으로는 으르렁거리지만 속으로는 다 지쳐 있어요.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번엔 사우디도 아랍에미리트도 시장도 처음처럼 흔들리지 않는가? 여기까지 오면 답이 보이시죠? 그들이 여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란보다 먼저 이 그림을 봤을 뿐입니다. 이란이 카드를 자기 손에서 태우고 있다는 걸 걸프의 실무자들은 첫 번째 봉쇄 때 이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얀부 파이프라인을 전면 가동하고 푸자이라 항구를 늘리고 유럽과 아시아 다변화 협상을 조용히 진행한 겁니다. 시장은 원래 이런 거 계산이 빨라요. 시장은 이번 봉쇄가 이란의 힘이 아니라 이란의 초조함이라는 걸 이미 반영해서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튄 거예요. 처음에 봤던 그림은 뒤집혔습니다. 표면의 강자가 실제로는 시간에 쫓기고 있는 자였고 표면의 약자가 실제로는 학습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지상파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중동에서 또 사고 났다. 그 정도로만 다뤄지죠. 그런데 이건 한국이 이번 겨울 난방비를 그리고 내년 상반기 물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한국이 남의 전쟁에 발 담글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지상파에서 안 나오는지 그 자체가 오늘 이 국면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란과 미국은 지금 겉으로는 으르렁거리지만 물밑에서는 휴전 체제 복귀를 서로 원하고 있습니다. 열흘 휴전안이 다시 오간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카타르, 쿠웨이트, 파키스탄 같은 중재국들이 지금 아주 바쁩니다. 앞으로 몇 주는 이렇게 갑니다. 치고받고 협상하고 또 치고받고 또 협상하고 지리한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양쪽 다 불을 태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된 장작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거운 질문이 남습니다. 트럼프가 해양자유연합에 함정 하나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한국은 뭐라고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면에서 사실상 무기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았던 그 실용 노선, 에너지 다변화와 비축 확대를 밀고 나갔던 그 방향,
이재명 정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노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지, 그리고 이걸 흔들려는 목소리가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국면의 진짜 시험은 이란이 몇 번 더 호르무즈를 잠그느냐가 아니에요. 한국이 몇 번 더 남의 전쟁에 발을 담그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분석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